퀴즈를 내드릴 텐데 이 답은 제가 강의해드린 내용 중에서 찾도록 하시면 좋고요. 문제 내고 하나, 둘, 셋 하면 들어주시도록 하세요. 예, 그리고 틀린 분은 이제 다시 안 드시는 게 좋고, 예, 간단한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오장 중에서 위장과 대장이 음식물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생명의 근본이 된다고 할 수가 있다. 하나, 둘, 셋. 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요. 이거는 X가 답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잘 드셔야 돼요. 비하고 위잖아요. 근데 저는 위하고 대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죄송합니다. 함정이었어요. 그러면 우리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시죠. 이거는 이제 다 그냥 워밍업 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 낼게요. 식사 중에서 아침과 점심, 저녁 중에 제일 중요한 식사는 가운데 있는 점심이라고 할 수가 있다. 하나, 둘, 셋. 예, 이건 다 맞추셨어요. X가 답이죠. 아까는 이제 다 같이 틀리셨고, 예, 우리 분발해서 잘 하시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문제 내드릴게요. 형상적으로 생긴 모습에서 입이 크거나 입술이 얇은 사람들은 음식을 잘 먹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다. 하나, 둘, 셋. 예, 이제 여기서 헷갈리시죠? 쬐끔. 이거는 X가 답이에요. 왜냐하면 잘 들으셔야 돼요. 입이 크고 입술이 두툼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식욕이 좋으면서 미각도 발달해 있고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조금 제가 함장을 하나 넣어놨습니다. 죄송하고요. 예, X가 답입니다.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문제 드릴게요. 잘 먹게 생긴 사람이 잘 먹지 못하는 것은 소화기에 병이 왔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나, 둘, 셋. 이거는 O가 답이죠. 예, 왜냐하면 잘 먹게 생긴 사람이 무작정 잘 먹는 건 아니에요. 잘 먹다 보면 탈이 나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소화 기능이 굉장히 나빠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O가 답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식골증은 중풍처럼 반신불수나 인사불성이 나타날 수 있는데 치료는 구분해서 다르게 치료를 해야 한다. 하나, 둘, 셋. 예, 요거는 O가 답이죠. 한 분 틀리셨네.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유사중풍이라고 얘기를 했고 중풍하고는 치료를 다르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 이제 요거는 식골증 이제 위장열을 조절하고 해줘야 돼. 노폐물 제거합니다. 여섯 번째,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가면 위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벼운 식사나 시원한 음료를 복용하는 것이 좋다. 하나, 둘, 셋. 예, 다 맞추셨네요. 이건 X죠. 그래서 술을 드시고 나면 찬물, 찬 음료 드시지 말고 그다음에 이제 밥이나 밀가루 음식, 국수 이런 거 안 드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식욕으로 인해서 위장에 열이 쌓이면 상대적으로 얼굴 부위는 차가우면서 두통이 생길 수가 있다. 하나, 둘, 셋. 어려워요? 이거는 X가 답이죠. 예. 그러니까 차가운 기운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열이 오르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X가 답이죠. 그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 위장에 열이 있는 것과 얼굴에 여드름이나 뾰루지가 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 하나, 둘, 셋. 예. 네네. X가 답입니다. 예. 그러니까 위장에 열이 있으면 얼굴에 여드름 나고 또 뭐 얼굴도 붉어지기도 하고 뾰루지도 나고 그런다 말씀을 드렸죠. X가 답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경련은 성격적으로 둔감하거나 살집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나타날 수가 있다. 하나, 둘, 셋. 네네. 이건 X가 답이에요. 지금 이제 예민한 분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럴 때 위장에 문제가 오기 쉽죠. X가 답이고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잘하세요. 위경련이 오는 사람들의 치료는 음열을 보충하면서 몸이 따뜻할 수 있게 열을 보충해줘야 한다. 하나, 둘, 셋. 네네. 이거는 X가 답이죠. 예. 그래서 네네. 다 맞추셨어요. 제가 이제 문제 내드린 거 잘 맞춰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이제 건강 늘 조심하시도록 하고, 예, 네. 그러면 다른 분 어느 분 해드리도록 할까요? 여기 계신 분이요. 예. 불편하신 거 네, 말씀하세요. 양쪽 귀안이 좀 가려워서요. 귀 속이요. 네, 네네. 항상 가려운 건 아닌데 네네. 한 번씩 가려운 네, 것 같아서. 가끔. 예, 네. 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네, 35세고요. 35세요.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학생 같으세요, 그죠? 예, 정말 부러운 외모신데. 그러면 이제 귀 속이 가렵기만 하시고 다른 네. 증상은 없으시고요. 네, 특별히 그런 건 아닌데 예전에는 그런 적이 예, 없어서 예, 예. 네. 예전에 뭐 중이염을 앓으셨거나 아니요, 그런 적은 적은 전혀 없고 예, 그냥 알겠습니다. 좀 가려운 정도. 네, 네. 그러면 생리 같은 거는 잘 하시고요. 네, 네. 예, 네. 진맥을 해드릴게요. 오른손 보시고. 자, 힘 빼시고요. 아랫배가 굉장히 많이 차신데요. 예. 이제 이런 분들은 찬바람 많이 쏘이거나 찬 음식 이런 거는 특별히 조심을 좀 하셔야 돼요. 예. 네. 자, 왼손 보시고요. 예, 되셨습니다. 이분 이쁘시죠? 아까 저분도 굉장히 이쁘셨는데 이분도 이쁘시죠? 약간 화성을 띠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건 무슨 나쁜 의미는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안정감이 좀 부족하실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도 늘 긴장을 하는 분이고 안정이 안 되기 쉬운 분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 조금만 생겨도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긴장하고 이러기 쉽고 그다음에 이분도 이제 소화기는 튼튼하지 않은데 드시기는 잘 드셔요. 그래서 그거는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맥을 보면서 아랫배가 많이 차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하체 쪽으로 이제 나이가 드시면 불편한 건 많이 올 수가 있고 하체 힘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운동할 때 발목, 무릎, 허리 이런 데 삐끗하기 쉬워요. 가끔 가다가 이렇게 잘 넘어지거나 발목 삐끗하거나 이런 건 없으세요? 요즘은 안 그런데 한 번씩 발을 이렇게 삐끗 잘 하죠. 접지를 때가 그렇죠. 있었거든요. 그거 말씀드리는 네,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런 분들은 운동하거나 물건 들 때 조심을 많이 하셔야 돼요. 나중에는 이제 허리까지 약해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체 힘이 약한 분들은 안정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발목도 평지 가다가도 삐끗하거나 이런 게 오기 쉽고 잘 넘어질 수가 있고 그러면서 긴장을 늘 엄청나게 하니까 화가 일로 많이 오르거든요. 그러면 이 측면은 화가 오르내리는 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귀 이런데. 그래서 체력이 딸리고 신경 많이 쓰면은 이제 귀 소리가 나거나 가렵거나 아까는 이제 가려우시다 그랬거든요. 아직 나이가 많지 않으시니까 지금은 이제 가끔 귀 속이 가렵거나 이런 게 올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이 나이 드시면 이제 이명이 오거나 이런 쪽으로 가기가 쉬워요. 그렇게 하고 특히 이제 체력 딸리고 신경 쓸 때 그런 증상이 더 오기가 쉬우신 거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거는 지금 이제 손에서 땀이 축축이 많이 나시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한포진 전에 말씀도 드렸지만 이런 경우에는 위장에 열이 쌓여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안정이 안 돼서. 그래서 심해지면은 이제 이런 뭐 손바닥에 껍질이 벗겨지거나 이런 것도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음식 같은 거를 특별히 조심을 좀 하셔야 되는 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지금은 뭐 젊으시니까 그냥 귀 속이 가끔 가려울 때 어떨 때 가렵냐면 감기가 살짝 오려고 할 때. 그래서 제가 저기 찬바람 또 뭐 찬 음식 이런 거 조심하시라는 얘기가 그런 감기기가 살짝 올 때 귀 속이 가렵거나 이런 게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드시면 이명이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조심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예, 감사합니다. 이해가 잘 되셨죠? 네. 퀴즈를 내드릴 텐데 이 답은 제가 강의해드린 내용 중에서 찾도록 하시면 좋고요. 문제 내고 하나, 둘, 셋 하면 들어주시도록 하세요. 예, 그리고 틀린 분은 이제 다시 안 드시는 게 좋고, 예, 간단한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예, 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오장 중에서 위장과 대장이 음식물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생명의 근본이 된다고 할 수가 있다. 하나, 둘, 셋. 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요. 이거는 X가 답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잘 드셔야 돼요. 비하고 위잖아요. 근데 저는 위하고 대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죄송합니다. 함정이었어요. 그러면 우리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시죠. 이거는 이제 다 그냥 워밍업 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 낼게요. 식사 중에서 아침과 점심, 저녁 중에 제일 중요한 식사는 가운데 있는 점심이라고 할 수가 있다. 하나, 둘, 셋. 예, 이건 다 맞추셨어요. X가 답이죠. 아까는 이제 다 같이 틀리셨고, 예, 우리 분발해서 잘 하시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문제 내드릴게요. 형상적으로 생긴 모습에서 입이 크거나 입술이 얇은 사람들은 음식을 잘 먹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다. 하나, 둘, 셋. 예, 이제 여기서 헷갈리시죠? 쬐끔. 이거는 X가 답이에요. 왜냐하면 잘 들으셔야 돼요. 입이 크고 입술이 두툼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식욕이 좋으면서 미각도 발달해 있고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조금 제가 함장을 하나 넣어놨습니다. 죄송하고요. 예, X가 답입니다.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문제 드릴게요. 잘 먹게 생긴 사람이 잘 먹지 못하는 것은 소화기에 병이 왔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나, 둘, 셋. 아, 이거는 O가 답이죠. 예, 왜냐하면 잘 먹게 생긴 사람이 무작정 잘 먹는 건 아니에요. 잘 먹다 보면 탈이 나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소화 기능이 굉장히 나빠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O가 답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식골증은 중풍처럼 반신불수나 인사불성이 나타날 수 있는데 치료는 구분해서 다르게 치료를 해야 한다. 하나, 둘, 셋. 예, 요거는 O가 답이죠. 한 분 틀리셨네.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유사중풍이라고 얘기를 했고 중풍하고는 치료를 다르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 이제 요거는 식골증 그 이제 위장열을 조절하고 해줘야 돼. 노폐물 제거합니다. 여섯 번째,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가면 위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벼운 식사나 시원한 음료를 복용하는 것이 좋다. 하나, 둘, 셋. 아, 예, 다 맞추셨네요. 이건 X죠. 그래서 술을 드시고 나면 찬물, 찬 음료 드시지 말고 그다음에 이제 밥이나 밀가루 음식, 국수 이런 거 안 드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식적으로 인해서 위장에 열이 쌓이면 상대적으로 얼굴 부위는 차가우면서 두통이 생길 수가 있다. 하나, 둘, 셋. 어려워요? 아, 이거는 X가 답이죠. 예. 그러니까 차가운 기운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열이 오르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X가 답이죠. 아, 그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 위장에 열이 있는 것과 얼굴에 여드름이나 뾰루지가 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 하나, 둘, 셋. 예, 예. 아, 네네. X가 답입니다. 예. 그러니까 위장에 열이 있으면 얼굴에 여드름 나고 또 뭐 얼굴도 붉어지기도 하고 뾰루지도 나고 그런다 말씀을 드렸죠. X가 답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경련은 성격적으로 둔감하거나 살집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나타날 수가 있다. 하나, 둘, 셋. 아, 네네. 이건 X가 답이에요. 아이고. 지금 이제 예민한 분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럴 때 위장에 문제가 오기 쉽죠. X가 답이고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잘하세요. 위경련이 오는 사람들의 치료는 음열을 보충하면서 몸이 따뜻할 수 있게 열을 보충해줘야 한다. 하나, 둘, 셋. 아, 네네. 이거는 X가 답이죠. 예. 그래서 아, 네네. 다 맞추셨어요. 제가 이제 문제 내드린 거 잘 맞춰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이제 건강 늘 조심하시도록 하고 또 한 분은 그 이제 32살 되신 여자분이신데 이분은 또 키가 굉장히 커요. 요새 여자분들이 아주 늘씬한 분들 많잖아요. 뭐 170 뭐 이렇게. 그러면 보기는 참 좋지만 뿌리가 약한 거예요. 그런 분들은. 예. 여자의 뿌리는 어디라고 알고 계세요? 예,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자궁은 여자의 뿌리예요. 그러면 키가 커서 뿌리가 약하다는 얘기는 자궁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새 또 젊은 사람들 뭐 좋아해요? V라인 좋아하죠. 얼굴 이렇게 턱에. 그런 사람들은요. 하체 힘이 약하고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 분들이에요. 뿌리가 보기에는 아주 이쁘지만 이쁠지 몰라도 그런 분들은 또 그런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키도 크면서 아주 이렇게 V라인으로 이쁘게 생기고 그런 분이신데 임신을 해서 7개월 때 계류유산이 되셨대요.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또 그 이후에도 임신을 해가지고 자궁에 임신이 돼서 나팔관을 또 하나 이제 이렇게 수술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손상이 많은 가신 그런 분이죠. 그런데 얼마 후에 보니까 또 다낭성 낭포가 생겼대요. 다낭성 낭포 들어보셨죠? 어떤 건지 아세요? 예, 포도처럼 생겨서 이제 난자가 하나가 최종적으로 만들어져야 이게 배란이 되는데 중간에 포도송이처럼 돼서 멎어 있어요. 그러니까 난자를 못 만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배란 못하니까 임신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렇게 돼 있고
거기다가 또 더 나쁜 거는 남편이 정자수가 부족하대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자연 임신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험관을 하려고 딱 마음을 먹고 계시는데 문제는 배란이 안 되니까 그 이제 난자의 난소에다가 자꾸 과배란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뜯어다가 냉동을 시켜놔요. 그리고 이제 하나씩 난자를 꺼내다가 이제 저 시험관을 하거든요. 잘 되겠어요? 아니요. 예. 이분은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분은 억지로 딸려오신 분이에요. 시어머니가 억지로 끌고 오셔서. 그러니까 딱 머릿속에는 그런 양방적인 나는 이제 다음 달에도 그 냉동 난자 가지고 저 시험관 할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하느라고 참 애를 먹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계류유산을 했다는 얘기는 왜 계류유산이 되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네. 아기가 어디 살아요? 엄마 자궁 속에. 그 속에 뭐가 양수가 차 있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서 물고기라고 볼 수도 있어요. 태아는 양수 속에 있잖아요. 이 양수가 1급수 청정해야 돼요. 근데 양수가 탁하거나 자궁 속에 환경이 탁하면 아기가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류유산이 되는 거예요. 뭐 심장이 안 뛴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분이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치료를 할 때 자궁을 깨끗하게 해주는 이런 약을 써줘야 돼요. 여러분들 해삼 아시죠? 네. 해삼이 어떤 식품이에요? 맞아요. 바다의 인삼. 그 얼마나 효과가 좋고 좋은 식품이면은 바다의 인삼이라 그러겠어요. 근데 이제 이 우리 한의학에서는요, 해삼의 역할이 혈액을 정화시켜주고, 태아를 보완해주고, 보호해주고 이런 역할을 해요. 해삼이. 그렇기 때문에 처방에 해삼을 넣어서 쓰는 처방도 있어요. 인부들한테. 우리가 이제 임신 중에 드시는 것도 좋지만 처방에 넣어서 그렇게 다려드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새 들어서나 그게 이제 과학적으로 효능이 뭐 밝혀지고 검사. 우리는 이미 몇천 년 전부터 이거를 알고 있었어요. 경험으로 쭉 통해서 이 해삼을 먹을 때는 자궁을 깨끗하게 해서 계류유산을 예방할 수가 있구나. 이런 걸 다 써왔거든요. 지금 사실 과학이 발달한 게 불과 한 200년 남짓 되거든요. 현미경이나 이런 게 발명되고 이러면서 뭘 들여다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발견이 됐는데 발명이 돼서 이제 발전을 해왔는데 한의학은 이거보다는 훨씬 더 오랫동안 경험이 축적됐기 때문에 이제 얄팍한 그 과학을 가지고 한의학을 다 설명하고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비과학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런 깊은 뜻이 있죠. 그래서 이제 해삼 같은 거를 좀 드셔도 좋은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자궁을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처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해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차츰 몸이 좋아지셨죠. 이분이 약을 쭉 드시고는 저희는 이제 이게 한 2, 3년 만에 나타나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약 드시고 이제 임신되셨으면 임신했어요 이렇게 해주시면은 참 반갑고 좋을 텐데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이제 한 2, 3년 만에 탁 아기 낳았다고 오세요. 그러고 이제 뭐 두 번째 아기 뭐 이렇게.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약을 좀 상당히 오래 드셨어요. 그분은 이제 남편도 좀 부실하시고 이분도 부실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저는 그분 약을 쓸 때 다낭성 난포가 생기는 원인도 아랫배가 차고 스트레스 잘 받고 뿌리가 약한 분들한테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약을 써드린 거예요. 임신한 약을 써드린 게 아니에요. 근데 임신이 되죠. 예. 우리가 이제 가끔 뭐 자주는 안 쓰는 말이지만 옛것 이런 말 쓰실 때가 있고 전통 들어보셨죠?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옛것이라는 거하고 전통하고 같은 말일까요? 아니죠. 예, 같기도 하고 또 다를 때도 있고. 제가 이제 굳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옛것이라는 건 이제 예전에 있던 우리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게 현대에 안 맞거나 틀리는 것들도 가끔 있어요. 이제 그런 거는 고쳐서 또 이렇게 맞게 이제 수정을 하면 되는데 전통이라는 거는 어떤 건가요? 그렇죠. 옛날부터 쭉 이어져 내려온 건데 그거는 이제 거의 굉장히 뭐 개성도 있으면서 중요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제 거의 함축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왜 굳이 전통이라는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하냐 하면은 우리 한의학은 전통의학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이제 그 수천 년 동안 쭉 경험이 축적돼서 이렇게 쌓여진 그런 의학이기 때문에 버릴 것이 없어요. 예, 왜?
이게 이제 그 역사가 짧다 그러면 잘못된 것도 있고 고쳐야 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런 우리 한의학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미 이런 오랜 경험을 축적하면서 나쁜 거는 빠지고 중요한 것만 이렇게 쌓인 이런 경험 의학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감히 이 한의학이라는 거는 우리 전통의학인 한의학은 건강을 지키는 지혜의 보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무슨 얘기를 이제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생활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이제 지킬 걸 지키고 뭐 바르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병이 나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여자분들도 지킬 걸 지키고 몸을 잘 건강을 간수하면 임신을 잘하고 건강한데 그런 것들을 안 지키면은 이제 임신도 어려워지고 그렇게 되죠. 과학이 발달했다고 꼭 좋은 쪽으로만 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 과학도 우리가 안 좋은 것들은 이제 좀 배제를 하고 좋은 거는 뭐 따다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 이제 난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가 어떤 면에서는요. 예전에는 우리 어머니들이 체격도 자그마하고 이런 분들이 아기 열 놓고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고도 건강하게 이제 생활하셨는데 요새는 아주 늘씬하고 멋있는 이런 아가씨들이 아기 하나 둘 놓기가 힘들어요. 자궁이 그만큼 약해진 거예요. 그러면 생활 환경은 옛날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좋아졌어요. 영양도 좋아지고 그러면 더 잘 아기도 놓고 건강해야 되는데 아니란 얘기죠. 예. 제가 이제 그 39살 된 여자분이셨는데 이분이 인공수정을 이제 3번이나 했는데 실패를 하셨어요. 예.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이제 자연 임신이 됐는데 임신이 된 지 5, 6주 만에 유산이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유산이 되기 바로 전에 막 이제 밑이 빠지는 것 같고 또 배도 아프고 이러다가 이제 피도 비치고 하면서 유산이 됐어요. 그래서 유산 수술을 이제 소파 수술을 하고 오셨죠.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생긴 분이냐면 이제 이렇게 살이 좀 뚱뚱하게 쪄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자궁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지만 이분은 임신이 잘 안 되니까 인공수정도 이렇게 여러 번 실패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한의학적으로는 임신이 안 되는 경우가 몇 가지 경우가 있어요. 네, 들어보셨어요? 뭐 대개들 이제 임신이 어려우면은 왜 그래 하고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예, 뭐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몸이 찬 거.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분은 살이 쪄 있잖아요. 살이 쪄 있다는 얘기는 이제 노폐물이 많이 쌓여 있다는 얘기예요. 기름기도 많이 껴 있고 노폐물이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러면 그게 몸에만 쌓여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오장에도 다 쌓여 있고 자궁에도 쌓여 있고 이러니까 임신이 잘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분은 또 아랫배가 차면서 이제 살집이 있으니까 그렇게 임신이 수월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분은 그 이제 결혼한 지 5년이나 됐는데도 임신이 안 되니까 어차피 인공으로 이제 임신을 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그 요새 보면은 이제 과학의 힘을 빌어서 임신이 안 될 때 대개들 뭐 해요? 임신 안 되면 인공수정하거나 또 시험관 시술하거나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거 성공률은 사실은 굉장히 낮아요. 예, 왜 그러느냐? 아무리 아기 씨를 심어주면 뭐 해요? 자궁이 아기를 길러낼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그 이제 이쪽 양방 쪽에서는 수정에만 초점을 맞추죠. 그래서 자꾸 아기 씨를 심어주지만 한의학에서는 자궁의 상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자궁을 개선시켜주고 이런 쪽으로 이제 치료도 하고 이제 이렇게 보완을 해주는데 아까 이제 얘기하다가 만 것처럼 살이 너무 쪄 있거나 또는 너무 말라도 임신이 안 돼요. 너무 말랐다는 얘기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 몸에 피가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피가 충분해야 피가 하는 역할이 뭐죠? 피가 하는 일은 그렇죠. 곳곳에 영양도 공급해주고 산소도 보내주고 또 찌꺼기도 이렇게 배출할 수 있는 곳으로 옮겨주고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피가 충분하지 않은 분들은 그런 것들을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을 못 해주기 때문에 한의학적으로 볼 때는요. 몸이 마른 사람은 음혈이 부족한 사람이다. 쉽게 설명해서 피가 조금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 이제 치료를 해줘요. 그래서 이제 너무 마른 사람도 임신이 안 되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랫배가 차신 분들 또 이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예민한 분들이 있어요. 감정의 기복이 좀 심하고 스트레스 잘 받고 이런 분들은 자궁이 안정을 못해요. 우리 자궁은 굉장히 예민한 곳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으면 1차적으로 자궁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혹시 보시면 그 예전에도 겪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으면 생리가 불순해지거나 생리통이 심해지거나 또 뭐 생리 양이 줄거나 많아지거나 이렇게 변화가 와요. 왜? 1차적으로 자궁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스트레스를 잘 받고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 분들도 임신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뭐 자궁에 수술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어렵죠. 그러면 이거 이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이 있어서 임신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분도 그 나이도 물론 있지만 그 아무리 아기 씨를 치모줘봐야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동의보감에 이제 그 유산에 관한 그런 조문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밤송이를 비유로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밤송이 아시잖아요. 밤송이가 완전히 연글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딱 벌어져서 밤알이 아주 깨끗하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덜 연구른 걸 억지로 깨트리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 이제 상처도 나고 제대로 빠져나오지도 않고 그것처럼 우리가 아기를 임신을 해서 10개월을 잘 길러내면 그렇게 이제 자궁에도 상처가 덜 생기면서 아주 건강한 아기가 출산이 되는데 억지로 유산을 시키는 경우에는 그 자궁의 손상이 많이 가겠죠. 그래서 이제 유산이 된 후에는 임신이 잘 안 되거나 습관성 유산이 되거나 이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치료를 동의보감에는 자연 출산을 했을 때보다 유산을 하면 10배나 더 치료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얼마나 현명한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아까 그분도 5, 6주 임신 5, 6주 때 유산이 됐고 또 임신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치료하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한테도 우선은 자궁 기능을 보완을 해주는 그런 이제 유산 후에 후유증을 없애주고 상처를 잘 아물게 해주고 그다음에 살이 너무 쪄 있으니까 노폐물을 제거하는 이런 약을 써드려요. 예, 임신을 할 때 사람에 따라서 처방이 굉장히 다양해요. 살이 많이 쪄 있는 분들은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주면서 노폐물을 제거하는 그런 약을 써주면 이제 살도 조금 빠지면서 자궁이 활성화되니까 임신이 되기가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약을 몇 번 드시고는 한 4-5번 드신 것 같아요. 안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잊어버리고 있었죠, 제가. 3년 만에 나타나셨어요, 이분이. 아기를 이미 출산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약을 드시고 자연 임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하나 낳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분이 그 임신 중독증이 심하셨대요, 막판에. 그래가지고 31주 만에 제왕절개를 하고 이제 수술을 하셨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임신 중독증 한약 드셨으면 좋아지셨을 텐데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도 임신 중에 한약 드시는지 몰랐대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임신 중에 드실 수 있는 약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아요. 그리고 이것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미 경험을 다 거쳐서 이제 처방을 이렇게 증명이 된 그런 처방들이 동의보감에 있기 때문에 임신 중에 드시면 굉장히 좋죠. 이제 그래서 이분도 이제 그런 거를 몰랐으니까 아기가 31주 만에 세상 밖에 나왔으니까 이 아기는 여물지를 못해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약하겠어요. 1년 내내 감기 걸리고 이렇게 좀 먹지도 잘 않고 성장도 좋지 않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오신 이유는 2번째 아기를 임신을 하고 싶은데 임신이 이제 잘 안 되니까 또 오신 건데 진찰을 해보니까요. 첫 번째 오셨을 때보다 훨씬 더 몸이 안 좋으신 거예요. 왜 안 좋으실까요? 예, 제왕절개도 하셨죠. 그다음에 산후조리가 안 된 거예요. 여자분들은 이 자리에 계신 분도 다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산후조리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아기를 낳고 나서 바로 그걸 조절을 해주셔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는 거고 여자분들이 산후에 얻은 병은 평생 가요. 몸이 조금만 안 좋으면 그때 또 뭐 어떤 분들은 아기 난 산딸의 몸이 안 좋다 이런 분도 계시고 그건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아기 놓고 산후조리도 안 됐지 또 제왕절개 했으니까 그것도 마무리가 안 됐지 이러시니까 더 안 좋으신 데다가 전에는 안 그러셨는데 굉장히 진맥을 하는데 긴장을 하고 막 가슴이 두근거린다 그러고 그래요. 보니까 갑상선 기능 항진으로 호르몬제를 드시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특히 병원에 오면은 마음이 안정이 안 된대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면 제가 아까 자궁은 굉장히 예민한 곳이라 그랬잖아요. 자궁이 안정이 안 돼도 이렇게 심리적으로 문제가 많이 와요.
그래서 이제 진찰을 쭉 하고는 그다음에 소화기도 굉장히 안 좋아져서 역류성 식도염도 있죠. 그러니까 트림하고 원래도 소화기가 좋지 않은 분인데 그래서 이제 그분도 거기에 맞게 쭉 이제 보완을 해드렸어요.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 이제 자궁에 손상이 왔을 때 그때 바로바로 조절을 해드려야 되고 그다음에 조금 아까 이제 아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임신 중에 뭐 입덧도 있고 또 뭐 설사를 하기도 하고 임신 중독증이라든지 유산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임신 중에 그때마다 쓸 수 있는 처방들이 있고 또 동의보감에는 어떤 병명들이 나오냐 하면요. 아들 자자를 쓴 병명들이 많이 나와요. 예. 제가 지금 약자로 그냥 빨리 쓸게요. 자종, 자수, 뭐 자림 이렇게 이제 쭉 많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임신 중에 임신부가 불편한 거는 아기가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자꾸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나 좀 봐달라고 편안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분이 임신 중독증이 온 거는 아기가 편치가 않고 자꾸 이렇게 푸석푸석 붓는 거라 그럴 때 쓰는 처방이 있는 거예요. 임신부들한테만 쓰는. 그래서 이제 그건 자종이라고 해요. 임신 중독 이렇게 붓고 그러는 거. 그러니까 그때 조절이 안 돼서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오는 거죠. 뭐 임신 당뇨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그런 걸로 다 조절을 해주면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임신을 했을 때는 아기와 태아가 한 몸이에요. 내가 같이 치료를 해줘야 돼요. 근데 모르는 분들은 임신 중에 먹을 약 없어. 그러면서 고생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전에 어떤 분이 있었냐면 임신 중에 감기가 걸렸는데 약을 못 먹는 줄 알고 계속 계시니까 이게 심해져서 중이염이 왔어요. 근데 막 너무 심해져서 고름이 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그냥은 안 되니까 병원에 가서 그 이제 아기 유산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거 치료하고 다시 임신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독한 약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모르면 그런 이제 불상사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은 그렇게 해서 치료를 잘 하셨고, 이제 또 한 분은 이분도 참 재밌는 분인데 이제 35살 되신 분이신데 이분은 제가 이제 한두 달에 한 번 정도씩 그 임신부들한테 태교 강의를 하러 가는 때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제 강의를 듣고 오신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도 임신이 굉장히 나팔관이 막혔대요. 그래서 자연 임신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인공수정을 해가지고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신 분이셨어요. 근데 뭐냐 하면 임신이 되면서부터 비염이 너무 심해졌대요. 그래갖고 머리도 띵하고 막지 않고 코 푸느라고 정신없고 이제 아시잖아요. 비염, 그 심한 분이었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또 이렇게 머리도 막지가 않고 살이 자꾸 너무 많이 찌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발이 붓고 저리고 아프고 이제 이런 증상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본인은 뭐 손발 붓고 저린 것도 그렇지만 이 비염 때문에 못 살겠다. 근데 양약은 먹을 수가 없어서 양약은 먹을 수 있는 거 없어요. 근데 이제 그나마 그래도 제가 태교 강의하면서 이런 얘기를 막 해드렸거든요. 우리가 치료될 수 있는 기회를 못 얻는 그것도 불행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치료 못해서 못하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방법이 있는데 못하는 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약을 써드렸는데 제가 비염 치료약을 써드렸을까요? 아니에요. 비염하고는 전혀 상관도 없이 자궁을 편안하게 하는 약을 해드렸어요. 왜? 임신하면서부터 비염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궁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맑은 기운을 이렇게 쭉 올려주는 그런 처방을 해드렸어요. 약을 딱 한 제를 드시고 오셔서 하는 얘기가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편할 수가 있냐, 코가. 그런데 코만 편해진 게 아니에요. 몸이 전체적으로 기운이 나고 이분이 힘들면은 막 하루 이틀씩 그냥 누워서 잔대요.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시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그냥 자는 날이에요. 그랬는데 컨디션이 좋아지니까 이제 뭐 집안일도 할 수 있어지고 여러 가지 이제 아주 좋아지셨죠. 근데 이제 다만 이렇게 손발 붓고 아프고 이런 건 아직 남아 있으셔서 이제 임신 중독증 예방하도록 약을 이제 조금 더 써드렸어요. 이분도 이제 한 2년 안 오시다가 2년 만에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왜 오셨냐 하면 그 인공수정으로 또 이제 임신을 하셨는데 쌍생아를 이제 임신을 하셨어요. 대개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하면 쌍둥이가 많아요. 이분도 이제 쌍생아를 임신을 하셨는데 8주 되셨고 이제
저희 한의원 오시기 그 전날 수술을 하고 오셨어요. 왜 정말 안타까운 게 그 한 태아는 심장이 안 뛰어요. 그리고 또 태아 하나는 아기집이 만들어지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하셔야 되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고 마음이 참 많이 저도 아프죠. 오셨어요. 그래서 쭉 이제 진찰을 하고 약을 또 이제 써드리면서 조심하시라고 설명을 쭉 해드렸죠.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유산을 했거나 또는 출산을 했거나 100일 동안은 이제 성생활도 안 해야 되지만 임신을 다시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또 그때 임신되면 자궁에 많이 무리가 가요. 그래서 이제 이분도 마음이 급하시더라도 몸을 잘 회복한 다음에 하세요. 이렇게 하고 이제 약도 해드리고 주의사항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약을 좀 드시고 나서는 그다음에 한 1년 반 가까이 되셔서 이제 오셨어요. 배가 이만큼 되셔서 이제 오셨어요. 거의 이제 만삭이 돼서 오셨는데 오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때 약 먹고 몸이 굉장히 좋아져서 이제 다시 또 인공수정을 해갖고 성공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한 예정일보다 2주 정도 당겨서 제왕절개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미리 이제 그 산후조리약을 진찰을 해놓고 본인이 전화하면 이제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고 오신 거예요. 제가 그럼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분한테? 이분은 제왕절개를 이미 하셨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안전하기는 해요. 근데 사실은 한약 써서 좋아지면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엄마 기운을 충분히 받아야 건강한데 한 2주 정도 세상 구경을 너무 급해서 빨리 하면 그 아기가 2주만큼 엄마 기운을 덜 받으니까 그만큼 약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분은요 이해를 정말 잘하세요. 제가 얘기하면 그냥 쫙쫙 받아들여서 그대로 따라하세요. 너무 이쁘죠. 그래갖고 이분이 알았다. 그러면은 이제 조금 그걸 늦춰서 할게요.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한 열흘 정도를 더 늦춰서 예정일보다 한 2, 3일 정도만 빨리 이제 수술을 하셨어요. 그러고는 이제 쭉 치료를 하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나팔관이 이렇게 막혔다는 얘기는 나팔관이 막히는 분들은 대개 아랫배가 찬 분들이 그래요. 차다는 얘기는 만져서 찬 것뿐만 아니라 여기 배가 율동을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머물러 있고 정체돼 있으니까 뭐하고 이렇게 유착이 잘 돼요. 붓기를 잘해요. 또는 거기에 뭐가 생기거나 막혀요. 그래서 대개 여자분들이 나팔관이 막혔다. 그래서 병원에서 뭐 뚫어주거나 조금 있으면 또 막혀요. 또는 이제 심하면 유착됐다고 수술을 하고 그러면 뭐 임신 확률이 2분의 1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한쪽 수술해 놓으면.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한약을 아랫배 따뜻하게 해주면서 배가 잘 움직이는 이런 약을 써드리면 아주 좋아지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도 그 몸이 이제 그 산후조리약을 해드릴 때 보통 이런 거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산후조리약은 언제 먹나요? 이렇게 궁금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심지어는 뭐 한 달이나 2달, 몇 달 쉬었다가 드시는 걸로 아시는데 원래 그렇죠. 아기를 놓고 나면 이제 후산을 하거나 뭐 이래도 완전히 빠져나오지를 않아요. 찌꺼기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궁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는 의미의 그런 처방이 있어요. 그리고 또 아기를 출산할 때 우리가 피를 많이 쏟잖아요. 수술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보혈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용을 많이 쓰니까 기운이 많이 빠지잖아요. 보기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산후조리약은 이제 보혈 보기하면서 어혈을 제거해주는 이런 의미의 약을 써주면 아기 낳아도 배가 이만큼 나와 있잖아요. 배가 쑥쑥 들어가야 허리가 나중에 문제가 안 생겨요. 이제 산후조리에 제대로 안 돼가지고 몸은 날씬한데도 배만 나와 있는 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그런 걸 조절을 해드려야 되는 거죠. 예. 또 이제 관절 중에서 혹시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 들어보셨어요? 이거는 조금 이제 흔하지 않은 증상이긴 하지만 요새 생활이 잘못되면서 한 분, 두 분 또 생기시더라고요.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강직성이란 얘기는 뭐예요? 단단하게 굳는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 증상은 목에서 허리, 꼬리뼈까지 척추가 이렇게 자꾸 이제 뻣뻣하게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척추가 굳어지면 어떻겠어요? 움직임이. 그렇죠. 이렇게 숙였다 폈다 이런 것도 힘드실 거고 통증이 또 아주 심해요, 이게.
그리고 이거는 이제 병원에서는 난치 질환이에요. 못 고쳐요. 그냥 이제 통증만 조금 줄여주고 이게 빨리빨리 진행되는 것만 좀 막아주고 이런 정도로 치료를 할 수 있어요. 근데 20대 후반에 이제 아가씨가 오셨는데 이분이 체격도 좀 이렇게 크시면서 그 허리가 굉장히 아파지기 시작을 하니까 뭐를 하셨냐면 그 병원에 가서 류마티스 관절염에 쓰는 약을 2년 이상 복용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약이 독해요, 굉장히. 그러다 보니까 소화기 안 좋아져서 속 쓰러지죠. 그다음에 또 피부도 이렇게 막 가려움증 생기면서 얼굴도 벌겋게 열이 오르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는 점점 더 뻣뻣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가씨가 외출도 제대로 못하고 스트레스 엄청 많겠죠. 그럼 어떤 증상이 올 것 같아요? 밖에 맘대로 못 나가요. 우울해지잖아요. 예, 그 우울증까지 왔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도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해도 병원에서 진단받아 온 거를 한의학에서는 참고는 해요. 참고는 하지만 요걸를 바로 치료하는 그런 치료를 하지는 않고 왜 강직성 척추염이 왔을까? 예, 그러면 이분은 평상시에도 식생활이라든가 생활 같은 게 바르지 않아서 자꾸 살이 찌고 이러니까 몸에 이제 습담이 많이 쌓여요. 탁한 노폐물이 자꾸 쌓이니까 그게 이제 뼈 사이에 때가 끼는 거예요. 쉽게 설명해서. 그래서 여기가 자꾸 뻣뻣해지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이 아가씨가 심하냐면요. 머리도 이렇게 구부리고 못 감아요. 여기가 다 뻣뻣하고 아파서. 그러면서 이제 통증도 아주 심한 거죠. 그래서 약을 어떻게 써드렸냐면 이 강직성 척추염에 쓰는 약을 쓴 게 아니라 습담을 없애는 노폐물 없애는 약을 써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상당히 이거는 중한 증상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원인도 그것도 또 몇 가지로 나눠서 보지만 그 아가씨는 이제 노폐물을 없애주는 그런 치료를 이제 받았는데 한동안 쭉 치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서서히 소화 기능이며 몸이며 다 좋아졌고 이 이제 강직성 척추염도 굉장히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는 자기가 이제 머리도 감을 수가 있고 외출도 좀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생활하기가 훨씬 편안해졌다 하면서 웃어요. 그럼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한 거예요. 웃어요. 그거는 뭐예요? 우울증이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굳이 그런 경우에는 뭐 우울증이 얼마큼 됐나 이런 거 할 필요도 없어요. 딱 그분이 앉아서 자기의 그 불편한 거 얘기하시고 얘기하시는 모습을 딱 보면서 이분은 우울증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구나. 그럼 만약에 이분이 이제 강직성 척추염 있다고 해서 그거 따로 치료하고 소화 안 좋다고 속 쓰린다고 또 그거 치료하고 우울증이라고 그거 치료하고 그러면 어떨까요? 치료가 잘 될까요? 안 되겠죠. 약만 자꾸 늘어나겠죠. 증상이 하나씩 늘어나는 거에 따라서 약만 자꾸 늘어나고 한 보따리 약을 먹게 되죠. 예, 그러면 또 약독은 더 쌓여서 속은 더 불편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제 이 핵심이 뭔지 근본 원인이 뭔지 이거를 조절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걷죠, 앉았다 일어났다 하죠 하면서 제일 많이 쓰는 관절이 이제 무릎이겠고요. 그다음에 또 허리도 굉장히 이제 많이 쓰고 그러죠. 그럼 무릎 얘기 먼저 해볼까요? 예, 이제 80이 되신 할머니께서 이제 무릎에 연골이 다 닳았다고 이제 수술을 하셨어요. 한 2년 전에 이제 수술을 하셨는데 수술을 하시고 나서도 이분이 다리가 이제 계속 아프신 거예요. 근데 특히 어떨 때 불편하시냐면 구부렸다 폈다 할 때. 그리고 이제 이게 완전히 굽혀지거나 완전히 펴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닥에 앉으실 땐 다리도 좀 이렇게 뻗치고 앉으시고 아마 주변에서 그런 분들 보시지 않았나요? 네. 예, 좀 그런 분들이 꽤 있으세요. 요새 보면. 그래서 이제 이분께서는 특히 또 밤에 화장실을 한 번씩 가시려고 그러면 빨리 일어나셔야 되는데 이제 자유롭지 못하니까 그것도 아주 괴로우시고 그래요. 근데 병원에 가서는 수술이 아주 잘 됐다고 이제 한다고요. 그러면은 수술이 이렇게 잘 됐는데 이제 불편하시니까 뭐 관절에 주사도 맞으시고 물리치료도 하시고 이러는데도 역시나 이제 그 특별히 좋아지는 게 없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게. 수술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됐다고 하는데 왜 아프실까요? 그러게, 그죠? 그러게요. 이제 우리가 수술을 한다는 얘기는 뭐 이제 인공관절을 넣어주고 모양은 형태는 제대로 갖췄어요. 그렇지만 수술을 했을 때 그 무릎뼈에 힘이 생길까요? 안 생기죠. 또 기능이 좋아질까요?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무릎이 안 아프고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으려면 힘이 있어야 되고 기능이 활발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모양 자체는 제대로 해놨을지 몰라도 이분은 이제 움직이시기 힘들고 그다음에 통증이 계속 있고 그러신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수술을 한다고 할 때 그 형태 같은 거를 이제 보완해 주는 거는 중요하지만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계적인 방법으로 어떤 모양을 갖춰 놓는 게 중요하지 않죠. 전에 또 어떤 분이 계셨냐면 75세 된 할머니께서 허리가 굉장히 아프셨어요. 허리 다리가 이제 마비가 되는 것 같이 그렇게 아프실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무릎이 막 굉장히 이제 아프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다리가 막 저리고 그럴 때는 밤에 잠도 못 주무실 정도로 그렇게 불편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다 검사를 해보시니까 이제 협착증이다. 요추 협착증이고 이제 퇴행성 관절이 오셨으니까 수술을 하세요. 이렇게 이제 진단을 받으셨는데 이분은 이제 수술이 무서우시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안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은 골다공증이 아주 심한 분이에요. 그러면 골다공증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네. 골다공증이 어떤 건지 아세요? 네. 어떤 건가요? 그렇죠. 뼈에 구멍이 숭숭숭 난 거예요. 왜 구멍이 날까요? 그렇죠. 영양분이 다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멍이 숭숭숭 뚫어진 뼈가 힘이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뼈와 뼈 사이가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내려앉아서 주저앉아서 협착증이 그래서 오는 거죠. 그리고 무릎도 자꾸 쓰다 보니까 이제 퇴행성 그 변화를 해가지고 아프신 거고. 근데 그런 경우에 수술을 하면은 이게 완전히 치료가 될까요? 아니죠. 대개 이제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술해서 뭐 지지대를 받쳐주기도 하고 하지만 일시적으로는 조금 뭐 개선이 될지 어떨지 몰라도 얼마 지나면 또 내려앉죠. 그래서 수술은 이제 2번, 3번 이렇게 자꾸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 같으신 경우에도 그 이제 무릎이라든가 다리 이런 데가 굉장히 아프시고 특히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이 아픈 그 증상은요 아주 은근하게 다리가 뼛속이 쏙쏙 쑤셔요. 그리고 그게 아주 지속적으로 있어요. 아주 괴로우시죠, 그게. 그리고 특히 이제 기운 없고 연세 드신 분들은 견디기가 아주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 수술을 해서 치료를 해드릴 게 아니라 뼛속을 자꾸 채워주는 그런 치료를 해드려야 힘이 생기고 안 아파지시는 거죠. 그래서 대개 이제 이렇게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은 누구나 골다공증이 오지는 않아요. 올 수 있는 유형들이 있으세요. 이 자리에도 쭉 제가 이렇게 둘러보니까 골다공증이 올 수 있는 분이 몇 분 눈에 보이시네요. 그런 분들은 이제 어떤 분들이냐 하면 대개 굉장히 부지런하고 책임감 강하고 자기 할 일 있으면 꼭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해야 되는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책임감이 강하고 아주 착한 분들이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원래는 뼈를 튼튼하게 타고나세요. 선천적으로는. 그래서 가만히 못 계시는 그런 성향이 생기고 일이 없으면 또 막 만들어서 하고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가 가진 것보다 자꾸 넘쳐서 쓰니까 이제 뼈에 기름이 빠지고 약해지고 이렇게 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뭐 허리가 아프거나 이럴 때 꼭 디스크나 협착증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동의보감에 보면 요통의 원인이 굉장히 많아요. 한 10가지로 나눠요. 근데 이 요통의 원인도 그 치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는 꼭 허리만 보고 치료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제가 조금 전에 협착증 얘기를 글씨가 제가 조금 전에 협착증 할머니 말씀드렸고요. 또 이제 그 골다공증으로 무릎 퇴행성 이런 이제 통증으로 퇴행성 관절염으로 아프신 분 말씀을 드렸는데 50대 되신 여자분이 허리 다리가 굉장히 아프세요. 그리고 이제 마비감도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 이제 걸음을 걷다가도 노인처럼 이렇게 쭉 한 번에 가지를 못하고 중간에 좀 쉬었다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주 창피하고 이제 이런 분이 계셨는데 그분도 오셔서는 내가 디스크인가 봐요 하고 얘기를 하셨지만 연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나이에 맞는 몸 상태를 갖는 것이 그분의 그 상황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50세란 얘기는 갱년기가
오는 그런 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본인이 그렇게 아파지기 시작한 게 갱년기 오면서부터 더 심해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그런 얘기를 지나치면 안 되고 그게 제일 포인트인 거예요. 이분이 허리가 아프다고 하더라도 이분이 아픈 원인은 그 뼛속에다가 영양을 충분히 공급해주지 못하는 그런 게 이제 원인인 거예요. 우리가 허리가 아프다고 할 때에도 뭐 디스크로 아플 수도 있고 또는 이제 골반이 안 좋아서 아플 수도 있지만 여자분들은 음혈이 충분하지 않아도 골반에다가 영양을 충분히 공급을 못 해주기 때문에 디스크와 비슷한 증상으로 아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에 그냥 디스크다 하고 치료를 해봤자 효과가 없겠죠.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여자분들은 골다공증 얘기를 조금 전에 했는데 골다공증이 남자분들한테 많이 올까요? 여자분들한테 많이 올까요? 예, 왜 그럴까요? 굉장히들 잘 알고 계시네요. 정확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그 골다공증이 뼈에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을 못 해줘서 온다고 말씀을 드렸고 여자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생리하죠. 아기 낳느라고 피 쏟아내죠. 이러다 보니까 그 피가 자꾸 부족해지는 쪽으로 가기가 쉽고 그러다 보니까 뼈에다 영양을 충분히 공급을 못 해줘요.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50세 되신 그 갱년기 여자분 같은 경우에도 갱년기가 오면서 이제 피가 급격히 이렇게 그 간에 혈이 쫄아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동의보감에는. 그러다 보면은 그 충분히 영양 공급이 안 되니까 허리 다리가 아파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이제 음혈을 보충을 해줘서 골반 있는 대로 영양이 충분히 가도록 해주면 허리 다리가 편해지시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이 있었냐면 50대 초반의 남자분이셨는데 이분은 이제 아주 체격이 좋으세요. 배도 이렇게 나오고 살집도 좀 있으시고 얼굴도 벌겋고. 근데 이분이 한 1년 전에 물건을 무겁지도 않은 거 들다가 허리를 삐끗하셨대요. 근데 그때는 이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시다가 서서히 허리가 아파지기 시작을 하셔서 이제는 이렇게 굽혔다 폈다 하기도 굉장히 힘드시고 또 아주 통증이 굉장히 심할 때는 이제 심해서 아주 진통제 드셔도 별로 이게 이제 조절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고생을 하세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내가 디스크인가 봐요 하고 오세요. 허리가 아프면 대부분의 분들이 디스크인가 보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분은 이제 생긴 모습을 보고 제가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딱 이제 여쭤봤더니 술을 평소에 아주 거의 매일 드시고 그다음에 자극 있는 음식, 기름진 음식, 또 폭식도 많이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살이 찌실 수밖에 없죠. 배가 나오면요 허리가 약해지게 돼 있어요. 이제 그래서 허리가 아프신 것도 있지만 이분의 원인은 그런 음식 때문에 인해서 몸속에 습열이 자꾸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탁한 기운이 자꾸 쌓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허리가 약해지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한의학에서는 이제 식정요통이라고 얘기를 해요. 잡수시는 게 잘못돼서 허리가 아파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허리를 치료를 해야 될까요? 어떨까요? 그렇죠. 허리 아무리 치료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잡수는 걸 조절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습열을 없애주는 그런 처방을 해서 허리를 이제 좋게 해드렸는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일까요? 식생활이에요. 식생활. 이분은 아무리 약을 써서 좋아졌어도 생활을 바꾸지 않으면 또 허리가 아파지게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술 드시는 거 줄이고 자극 있는 음식, 과식 이런 거 줄이면서 그게 쭉 그런 식으로 유지가 돼야 허리가 튼튼해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똑같이 허리가 아프셔도 치료 방법은 전혀 다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원인을 자꾸 찾아야 된다는 얘기가 바로 이제 여기에 맞는 얘기고.